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수능 5개월을 앞두고 불거진 난이도 논란에 이어서 학기 중 그것도 기말고사를 앞두고 교육 행정 시스템 나이스까지 먹통이 되면서 교육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장 목소리 듣고 또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용병 집단 와그너의 무장 반란으로 야기된 러시아의 혼란은 조금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란을 주도한 프리고진의 행방이 드러나지 않아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해설위원 실장과 알아봅니다. 네, 수능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등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을 놓고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부를 질타했지만 국민의힘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수능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놓고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회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죠? 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교육부 등을 상대로 킬러 문항 배제 등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교육 범위를 벗어난 킬러 문항은 배제해 일부 입시학원 중심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를 옹호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능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고 질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킬러 문항은 결국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끌어내서 고가의 사교육비를 지불하게 만들고 결국 학부모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률도 공개하지 않고 전체 성적 분포도 없이 문제 22개만 덜렁 내놓으면 시험 본 지 오래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야, 이거 굉장히 문제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야 지도부도 일제히 수능 논란 공방에 가세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정부 방침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킬러 문항으로 부당 이득을 축적해온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본질을 벗어난 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사교육을 많이 그리고 비싸게 받은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부자의 특권을 인정하는 불공정 교육입니다. 공정한 입시 없이 공정한 사회는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단 열흘 만에 대책을 만들어서 30년 된 수능시험의 난이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가운데 출생 신고 없이 태어난 이른바 유령 영아 문제 대책과 관련해서도 국회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법안 소위에서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자체가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보호 출산제를 심사했지만 위원들 사이 이견으로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여야는 이와 별개로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은 내일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한 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가 본격 가동을 앞둔 가운데 여야 신경전도 더 가열되고 있죠. 네, 여야 지도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연일 현장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를 비롯해 곳곳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강원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일본 측에 최소 6개월 방류 보류와 오염수 처리 비용 지원 등 7개 사항을 요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포를 조장해 선동 정치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방류 반대 단식에 대해서도 극단적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희석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는데 이 과정에서 여당 위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골든 타임, 사실상 며칠 남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정부로 하여금 제대로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국회의 책무이기도 하고. 이미 2년 전 문재인 정부 때 방류한다고 다 발표된 겁니다.
지금 와서 다시 계리안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정치적인 제스처다.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환경부 등을 상대로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을 따지는 질의가 집중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인데 특히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 봉투법 부의 여부 표결이 예정된 상황이라 여야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오늘 마무리한 데 이어서 내일부터 방류 설비에 대한 최종 점검에 들어갑니다. 방류를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도 내달 4일쯤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후쿠시마 1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위한 준비가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의 해양 방류 터널에 사용한 굴착기를 어제 인양했습니다. 이어 토사가 터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뚜껑 설치까지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부터 진행해 오던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도 오늘 정오 무렵 모두 마쳤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해온 방류 설비 공사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도쿄전력은 현재 설비 시뮬레이터를 통해 직원들의 방류 설비 조작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는 내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오염수 방류 시설 전반에 대해 최종 점검에 나섭니다. 최종 검사가 모두 끝나면은 방류 설비를 위한 준비 절차는 모두 마치게 됩니다. 네, 이제 방류 시기도 궁금해지는데 다음 달 초에 IAEA 최종 보고서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다음 달 4일 일본을 찾아 기시다 총리와 면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통신 등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IAEA 최종 보고서가 이때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류 시점은 이 같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뒤 기시다 총리가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IAEA 보고서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으면 방류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어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화상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측은 외무성, 경제산업성, 도쿄전력 관계자 등이, 우리 측은 외교부 원자력위원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염수 방류 상황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 측과 의사소통을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국 어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방류를 곧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단기 합격 공무원 1위 학원, 한 유명 학원의 광고 문구였죠. 그런데 거짓 과장 광고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대형 입시학원들의 부당 광고라고 하는데 이승은 기자가 내용 보도합니다.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학원 광고 문구입니다. 이 학원 수강생의 합격 소요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학원 수강생과의 비교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는 문구도 문제였습니다. 한 언론사 만족도 조사 1위에 선정됐을 뿐인데 이런 점은 매우 작게 표시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거짓 과장 기만 광고와 관련해 해커스 운영사 챔프스터디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5조 원 정도의 규모로 커지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온라인 강의 시장에 있어서 불공정한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중히 감시해서 엄격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차례는 대형 입시 학원들입니다. 지난주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에 참석한 공정위는 사교육 학원들의 광고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고 적중률이나 의대 명문대 합격률, 합격자 수, 강사 이력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되면 광고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부당 광고는 이에 따른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5억 원 한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어학원의 유아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영어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계시거나 보낼까 고민하던 분이라면 어제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생각이 많아지셨을 겁니다. 현행법상 유치원은 아니지만 사실상 영어를 가르치는 유치원으로 운영해온 영어 유치원이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정부가 반일제 이상 유아 영어학원 84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평균 정규 교습비가 127만 원, 방과 후 과정 교습비 30만 원, 급식비와 교통비 등의 18만 원, 합해서 월 평균 175만 원이었습니다. 이처럼 과열된 유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허가된 영어 학원으로만 운영하도록 급식 시간을 없애고 음악이나 미술, 체육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해 돌봄 기능을 뺀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사실상 방치되었던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조속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일부 유아 영어 학원들의 편법 운영을 정상화하고 제도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네, 교육부는 올 하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습 과목을 재등록하게 한 뒤 내년 상반기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6개월 뒤부터 영어 유치원의 유치원 기능이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럼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부 대단지 아파트는 인근 유치원이 과밀 상태라 다 떨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영어 유치원에 보냈다는 분도 여럿 있었는데요. 과연 이런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다 수용 가능한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유치원은 한 반에 20명에서 30명이 넘어 관리가 상대적으로 안 된다. 공교육의 질을 올리는 게 먼저라는 의견도 눈에 띄었습니다. 영어 유치원이 커리큘럼은 그대로 두고 법인만 나눠 1층에는 식당을, 2, 3층에는 영어, 4층에는 예체능 학원을 차리는 꼼수 운영이 성행할 것이다. 예체능이나 수학 학원을 따로 다녀야 해서 사교육비가 더 늘어날 것 같다. 또 유치원 하원 뒤 아이들이 영어 학원에 늦은 시간까지 다니게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영어를 원어민처럼 가르치려는 수요 때문에 비인가 국제학교로 몰리거나 해외 거주가 늘 거란 전망도 있었습니다. 반면 정부 방침이 옳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어학원에서는 영어만 가르쳐야 한다. 학원이 유치원 행세하는 건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교육의 최고봉이라고 할 만큼 큰 돈을 받지만 뭘 가르치고 뭘 먹이는지 감시조차 받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 교사 수준이 높은 공교육에서 영어를 배우게 돼 더 좋다. 그리고 정부에서 관리하면 원어민 강사 관리가 더 잘 될 거란 기대도 있었고요. 우리 애만 안 보내면 뒤처질 것 같은데 다 같이 못 보내면 불안 심리가 없어지니 좋을 것 같다. 유치원 아이에게 영어가 중요한가 안타깝다는 쓸쓸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학부모와 적극 소통하면서 후속 대책을 추진하고 하겠다고 한 만큼 이런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혼란을 최대한 줄이면서 공교육을 강화해 나가길 바랍니다. 네, 방금 이 내용은 유아 사교육에도 정부가 메스를 대겠다 그런 거고 어제 교육부가 내놓은 사교육 경감 대책의 핵심은 킬러 문항을 제거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최근 3년간의 수능, 또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등장한 킬러 문항도 공개했지만 EBS 교재와 연계한 문항까지 선정이 되면서 오히려 수험생들 또 학부모들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말고사를 코앞에 두고 그야말로 코앞에 두고 최근 개통한 4세대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이죠. 나이스에 어이없는 오류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황유진 교사노조연맹 수석 부대변인과 함께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교사노조연맹 수석 부대변인 황희진입니다. 네. 네. 오랜 기간 학생들을 가르치셨다고 들었는데 자 네. 교사노동조합 연맹 소개와 함께 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고등학교에서만 2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네. 교사노조 연맹은 전교조나 또 교총, 한국교총과 다르게 새로운 MZ세대가 주력으로 네. M세대 60%, G세대 15%, 그래서 젊은 세대가 75%의 주요 조합원으로 구성된 새로운 교사 노동조합입니다. 네. 20년 정도 고등학생만 가르치셨다고 하면 네. 언뜻 계산해서 수능 이후 세대를 주로
가르치신 그렇죠. 거네요. 저도 수능 이후 세대이고 예, 그런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때도 킬러 문항, 뭐 사교육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나요? 예전에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회문화를 가르쳤는데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가 수능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도 사회문화의 주요 교과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닌 그 변별력을 기르기 위한 문항들이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정부에서 킬러 문항을 제거하겠다라는 본 취지는 어떤 것인지 저희가 이해는 됩니다. 네. 방향성에 동의한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과정 이외의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가 사교육 경감 방안 차원에서 발표됐다는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사교육 경감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인가에 관해서는 약간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한번 하나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 어제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와 함께 이제 킬러 문항 22개가 공개됐는데 사실 킬러 문항 정확하게 이제 합의된 개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아직은 초고난도 문항 정도로 이제 저희가 와닿는 좀 단어인데 교육부가 또 내린 정의도 좀 다른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네. 아마 교육부에서는 공교육 과정에서 배우지 않았는데도 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그 재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문항을 킬러 문항이라고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22개의 문항이 공개가 되었는데 교육과정 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풀 수 있는 문항들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수능이 처음 도입 목적 자체가 대학에 가서 제대로 교육 활동, 그러니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지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만든 평가라고 했을 때 고차적 사고력을 분별할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런 차원에서 그 문항들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교육부의 설명을 보면 공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교육을 기준으로 잡는 것과 교과 과정을 또 기준으로 잡는 것도 좀 다르게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과 과정 내에서 다루면서도 고차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판별할 수 있는 문항이라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도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가지 일각에서는 어떤 지적이 있냐면 교육부가 예시로 내놓은 킬러 문항 가운데 정답률이 36%나 되고 EBS 교재가 연계된 것다 이런 지적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그 킬러 문항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그 변별력을 위해서 출제를 했다고 하면 36%나 정답률이 36%나 나왔다는 것은 변별력에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계속해서 교육부에서는 EBS가 연계해서 출제하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요. 이거를 아주 그 정상적인 범주 이외의 것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의문이 듭니다. 지금 교육부는 정답률 같은 걸 공개하면 이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관련 보도를 쭉 이어보고 현장 목소리를 들어봐도 일단 킬러 문항에 대한 정의가 좀 합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장에 오랫동안 계신 선생님으로서 어떤 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킬러 문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정하기 위한.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변별력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변별력이라는 것은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해서 이 시험 자체가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그 변별력을 위한 시험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그거는 어디서든지 간에 이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학부모님들이 지금 하나라도 이제는 킬러 문항이 없다면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구나. 쉬운 문항은 더더욱 틀리면 등급에서 갈리기 더 불리하기 때문에 더 이제 걱정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대안이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대안보다는 염려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능에서 앞으로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 지금 어려운 문제 내지 말라고 하였으니 시간을 더 많이 끌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시간 내에서 누가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힐 수 있는가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만큼 더 많은 그러니까 훈련을 더 많이 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사교육 기관을 더 찾을 수도 있는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 단순히 없앤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변별력을
위한 어떤 수능이란 제도가 살아있는 한은 그렇죠. 계속된 논란이다. 지금 네. 조금 전에 하나라도 틀리지 않기 위한 이쪽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결국 맞습니다. 그 하나라도 틀리지 않기 위한 또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사교육을 받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입니다. 근데 이 킬러 문항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불안감이 사라질 것이냐?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네요. 불안. 네. 결국 이 불안이 이쪽 불안으로 옮겨올 수 있다라는 게 선생님의 네. 생각입니다. 변별력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수능이 5개월 남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변별력 확보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도 이제 현장에선 혼란의 한 갈래로 꼽히고 있는 대목인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오늘 고3 선생님들과 제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네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불안하셔서 걱정이 많으시고 9월 모의고사를 이제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9월 모의고사가 아마 다른 사인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9월 모의고사는 어떻게 좀 방향이 흘러갈까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좀 예측을 더, 해본다면? 좀 네. 쉽게 나오지 않을까 좀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시간을 끄는 문항은 주의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또 다른 방안들을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6월 네. 모의고사 그 결과를 보니까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 차가 또 역대 최대를 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 이제 9월 모의고사 때 수학이 쉬워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있는데 네. 그렇게 한번 질문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많은 반복 학습을 통해서 빨리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킬러 문항 배제 같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나오고 나서 전문가들이 학생들에게 해주는 조언의 일반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던 대로 하라라는 주문이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그런 네. 얘기는 선생님으로서 어떠세요? 그거는 당연하죠. 지금은 흔들릴 수가 없고요. 네. 지금 하던 대로 해야 그렇죠. 좋은 결과까지는 아니어도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나이스 문제. 자,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이런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또 기말고사를 그야말로 내일 모레가 기말고사였는데 이런 문제가 터져서 선생님들은 더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해요. 네. 나이스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그 모든 학사 운영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시험을 앞두고 네.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는 거의 업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네. 지금 성적이나 생활 기록이 또 관리가 되는 거고 교원들의 인사 정보, 네. 또 시험 답안지 입력과 출력 이런 게 다 이루어지는 시스템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문항 정보를 입력을 해서요, 정답지를 입력해 놓고, 네. 그리고 학생들의 답을 이제 업로드 시켜서 채점이라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나이스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시험이 제대로 치러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네. 실질적으로는 문항 정보표를 인쇄를 해서 결제를 받아야 네. 그걸 가지고 시험지를 인쇄를 하는데 문항 정보표도 인쇄가 되지 않아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다 수기로 다시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나이스 논란의 핵심은 성급하게 이른바 이 지능형 나이스를 공개한 것, 그리고 사태 발발 이후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고 있다는 맞습니다. 것,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일은 벌어졌으니까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게 좀 실질적일까 이런 고민을 하기 위한 과정인 것 같은데 가장 예민한 부분이 지금 평가와 관련해서 여러 오류가 발생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좀 네, 네.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문항 정보표가 A 학교의 문항 정보표가 B 학교로 출력이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문항 정보표라는 거는 뭐 그렇죠. 주관식이나 뭐 시험 문제 구성을 그렇죠. 얘기하는 건가요? 그래서 네. 시험 정답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험 정답지가 나이스에 올라가 있는데 네. 그 나이스에 올라간 정답지가 다른 학교로 출력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네. 교육부가 지금 공문을 보냈는데요. 그 이유는 A 학교에서 그 올린 정답지가 어느 학교로 출력이 됐는지조차도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출제된 문항이 있다고 하면 그 문항의 순서를 바꾸라고 하는 공문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시험 직전에 한 과목에서 한 문항만 다시 재편집을 해도 선생님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후로 평가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소홀해서 재시험을 볼 수도 있는 문제고 네. 학생 성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 지금 전국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인쇄를 해놓은 시험지는 파쇄를 해야 하고 다시 재편집하고 재인쇄하고 그다음 저희는 이제 시험지 싸는 걸 재분철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재분철을 해야 되고 이미 파쇄가 안 됐다면 그 시험 문제지를 다시 보완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네. 억울한 게 분명히 방학 때 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렇습니다. 학기 중에 해서 이런 네. 문제가 발생했고 그 책임을 시험 문제 다시 내라고 하는 우리에게 떠넘기냐는 게 선생님들의 불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저희가 이 시연을 요구했었습니다. 네. 나이스, 차세대 나이스 어떻게 될 것인지 시연을 요구했고 네. 그리고 올해도 그 1월 달에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가 않아서 4월 달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월에 개통을 앞두고 베타 테스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다. 또 뭐 시험단, 뭐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네. 교육부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타 테스트가 예.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메뉴의 탭 정도를 이제 확인하는 상황이었고 네. 자문단의 활동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베타 테스트라고 하지만 의미 있는 테스트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4월 달에 만났을 때 분명 6월 그 시기는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행평가까지 성적이 합산되는 기간이며 네. 그다음에 생기부 입력과 그리고 그 대학 입학 성적을 산출해야 되는, 그러니까 보내야 되는, 전송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네. 그것은 교육 재앙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들어서 일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입 수시 전형이 있기 때문에 9월부터 6월에 했었어야 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도 얘기하셨지만 네. 또 사실은 저희한테는 그 학부모 서비스를 가장 적게 덜 찾는 기간이기 때문에 통계를 내서 그 기간을 선정했다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학부모 서비스라는 건 이 나이스에 접근하는 학부모의 네, 어떤 빈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7월이 계약 만료였기 때문에 이랬던 것이 아닌가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최근에 교육부에서 뭐 물밑으로라도 뭐 해명이라도 그런 게 들은 게 있으십니까? 저희한테 이제 담당자 분께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지금 교사 노조 연맹이 또 의원실과 공동으로 긴급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96.8%가 한 번 정도라도 이 시스템 오류 접속 오류를 겪은 적이 있다고 답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다수의 선생님들께서 불편을 겪으셨고요. 네. 사실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창이 열리는데 1분 넘게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오늘도 그랬어요? 네, 오늘도. 그래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보면 4세대 나이스는 이렇게 오류가 많고 기말고사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뭐 일부에서는 차라리 올해까지 3세대를 쓰고 이게 안정화되면 4세대를 쓰는 게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도 있는데 어떤 게 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까요? 저도 제안을 했던 바인데요. 네. 저도 지금 학교 성적과 학생과 관련된 자료는 네.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4세대를 쓰는 것이 아니라 3세대로 돌아가서 쓰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근데 싶습니다. 이 시스템이 4세대로 바뀌었는데 다시 3세대로 갔을 때도 혼란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육부에 확인해 본 결과 자료 이관을 다시 해야 하고 연계된 기관들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배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건 치명적인 오류이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기에 대입 전형을 맡길 수 있을까? 그것이 더 큰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좀 더 아주 냉철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니까 2002년도에 1세대가 네. 등장을 했고 3번 정도 개편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2002년 한 번, 2006년, 네. 2011년에 3세대였는데 그때는 이런 혼란이 없었나요? 2011년도에도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학생 성적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었고요. 생기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혹시 어떻게 해결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분명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 시간이 뭐 10년도 넘은 전 일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도 저희가 혼란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라도 교육부가 아까 우리가 4세대, 3세대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교육부가 책임을 진다면 어떤 네. 식으로 좀 전해 보십니까?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우선 안정을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저는 제가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학생 안정을 생각한다면 3세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나서 4세대가 충분히 검증이 되고 안정을 되찾은 후에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 생각합니다. 시점은 올해까지로 보시나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대입 자료는 이제 9월에 넘어가야 하는데 네. 그렇죠. 지금 불안한 상황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유진 교사노조 연맹 수석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6월 모의고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6월 모의고사에서 통합 수능 이후 국어와 수학 간의 표준 점수 차이가 가장 많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문과 침공이 더 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보면 국어 최고점 표준 점수는 136점, 수학은 151점으로 15점 차이가 나면서 2022 통합 수능 이후 치러진 6월 모의고사 가운데 점수 차이가 가장 컸고 지난해 수능에 비해서도 4점 더 벌어진 겁니다. 입시 업체들은 이번 기조가 유지된다면 이과생의 문과 지원 현상이 더 심해지고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 현상도 심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혹서기 찜통교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규모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오늘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은 5,200여만 원에서 7,650만 원까지 늘어나고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존 85만여 가구에서 113만 5천 가구로 확대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 기한을 이틀 앞두고 노동계가 신규 위원 위촉 문제로 8차 전원회의를 보이콧 선언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시간당 12,21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한 가운데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8차 전원회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는 오늘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다만 근로자위원들이 모두 발언 직후 전원 퇴장하면서 2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앞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근로자위원이 해촉되면서 한국노총이 새 위원을 추천했는데 노동부가 이를 거절하면서 마찰이 빚어진 겁니다. 한국노총은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령 사무처장 대신 김만재 금속노령 위원장을 새로 추천했는데 노동부는 두 사람이 공동 불법 행위로 수사받는 상태라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대단히 무례하고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더 이상 최저임금 논의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오늘 8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논의할 차례였습니다. 업종별 구분 여부는 지난주 표결 결과 11대 15로 부결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처럼 단일 적용하게 됐습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줄었다며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2,21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경제 상황 악화를 호소하며 오늘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다른 위원을 추천하라고 요구한 상태지만 근로자위원들이 불응하면서 오는 29일 예정된 최저임금 법정 기한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양대 노총이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양대 노총은 각각 윤석열 정부가 노동 탄압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오후 서울 남대문 일대에서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와 대화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에 대한 선정포고에 대해서 한국노총도 윤석열에게 전면적인 투쟁을,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한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를 출범했습니다. 정부가 주 69시간 근로제 등 반노동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무시한 채 강압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재판부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서 투쟁에 나설 것을 힘차게 결의했습니다. 7월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은 다음 달 15일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 시국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7월 총파업을 명분 없는 투쟁으로 규정하고 법치주의를 강조한 만큼 당분간 노정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부터 만 나이가 적용돼도 술과 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2004년생부터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나이, 즉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이 장관 파면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참사 유족 이정민 씨는 오늘 헌재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4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해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마친 뒤 이르면 다음 달쯤 이 장관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이르면 내일 시작됩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일이나 모레 질병관리청과 경찰 등과 함께 전수조사에 착수해 한 달 안에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복지부는 임시 신생아 번호를 토대로 산모 인적 사항을 수집해 추적 조사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 내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전수조사의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이 아버지에게도 살인을 암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존속살인을 검색하기도 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분노가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유정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 따로 사는 아버지와 통화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가정사정으로 부모 대신 할아버지 집에서 자란 정유정은 아버지에게 서운한 감정을 쏟아냈고 살인을 암시하는 듯한 말도 한고로 드러났습니다. 정유정의 공책에서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분이 안 풀린다는 살인 암시 메모가 나왔는데 아버지와의 통화에서도 범행 전 심리 상태가 확인된 겁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존속 살인을 검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정유정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분노가 막 쌓여가지고 성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분노하는 대상은 뭐 누군데 문제는 화풀이 대상으로 대치를 한 거죠. 만만한 피해자로,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로. 검찰은 정유정이 피해자를 흉기로 100차례 넘게 찌른 사실도 확인해 공소사실에 포함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신상도 공개됐습니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정유정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립니다. YTN 차상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 일당이 범죄 집단 조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 씨는 전세보증금 미지급을 초래한 자금 횡령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검찰이 이들에게 범죄 집단 관련 혐의를 적용한 근거가 뭐죠? 네, 검찰은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와 공인중개사 등 18명에게 범죄 집단 조직, 가입, 활동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작년 3월 전세 사기를 벌이기 위한 집단을 만들고 본격적인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남 씨가 공인중개사무소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이를 총괄하는 중개팀을 두고 실장과 팀장 등 직급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눠 활동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면서 전세 사기를 반복적으로 벌인 것으로 보고 범죄 집단 조직 활동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이 범죄 집단 관련죄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범죄 집단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해서 법정 최고형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남씨뿐만 아니라 나머지 17명 역시 주범에 준해서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검찰은 오늘 남모 씨와 공인중개사 등 가담자 35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하면서 372명에게 전세보증금 305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1차 기소 때를 포함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553명, 피해액은 430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검찰은 또 남 씨가 지난 2018년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공사대금 등 117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해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남 씨가 빼돌린 돈을 메꾸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공사 대금으로 사용했고 경매 개시와 전세 보증금 미지급 사태의 원인이 됐다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남 씨의 망상지구 사업 시행사 지분과 시행사가 소유한 사업 부지 등에 대해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마약 투약 경위와 구입 경로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지난 3월 미국에서 SNS 생방송 도중 마약류로 추정되는 약물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군부대에 대마를 몰래 들여와 동료 병사들과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 예비역 병장 2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동안 경기 연천군에 있는 군부대에 택배로 대마를 몰래 들여와 동료 부대원들과 11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사 신모 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300여 차례에 걸쳐 펜타닐 패치 4,800여 매를 처방한 혐의를 받습니다. 펜타닐은 다른 마약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10대에서 20대 젊은 층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을 복용한 채 차를 몰다가 하교 시간대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인접한 주택가 인도로 진입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인도로 돌진해 울타리와 전신줄을 들이받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피해자를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수억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 4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겨냥해 사고를 내는 방식 등으로 50차례에 걸쳐 보험금 4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일당 42명을 붙잡아 주범을 포함해서 7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내일 소환 조사합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이 지난 2월 발간한 서적에 담긴 한미 고위 당국자 간 회담 내용 등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농심이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을 다음 달부터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양식품과 오뜨기 등 다른 업체들도 곧 라면 값을 내릴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결국 내려가는 건데 신라면과 새우깡 값 각각 얼마나 내려가는 겁니까? 예, 소매점 기준으로 한 봉지 1,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신라면은 50원이 내리고 1,500원인 새우깡은 100원 인하됩니다. 농심은 다음 달 1일부터 신라면과 새우깡의 출고가를 각각 4.5%, 6.9%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심은 국내 제분회사들이 밀가루 공급 가격을 다음 달부터 5.3% 인하하겠다고 통보해와 이를 제품 가격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심 측은 특히 밀가루 인하에 따른 비용 절감액은 연간 80억 원 수준인데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 인하로 소비자들은 연간 200억 원 이상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삼양식품도 라면 가격 인하를 오늘 중에 발표할 예정이고 오뚜기는 다음 달 중에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추경호 부총리가 국제 밀 가격 하락에 맞춰 라면 값도 내려야 한다고 말한 지 열흘 만에 라면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하를 공식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라면과 새우깡은 국내 라면과 스낵류 시장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들이며 농심의 라면 가격 인하는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만의 일입니다.
라면 가격 인하가 같은 밀가루를 원료로 쓰는 과자와 빵 등 다른 식품업계로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네, 그런데 일부 맥주값은 오르네요. 커피, 아이스크림에 이어서 수입 맥주도 다음 달부터 가격이 오릅니다.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 캔맥주 묶음 가격은 다음 달 1일부터 11,000원에서 12,000원으로 9.1%가 오릅니다. 인상이 되는 품목은 하이네켄과 에델바이스, 타이거를 포함해 총 14종이며 기네스 드래프트, 아사히 등 다른 캔맥주 11종은 이미 지난 1일부터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을 해 수출 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지 4년 만에 다시 완전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가기에서 수출 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통해서 이같이 결정했고 시행 시점은 다음 달 21일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이 되고 개별 수출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게 됩니다. 최근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대규모 투자 유치는 기업이 원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이 아닌 기업이 만드는 거라는 상식이 제자리를 찾는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간 30개 기업에서 그 4배가 넘는 6조 6천억 원의 투자가 결정됐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 유치는 세일즈 외교, 또 한미 관계, 한일 관계 개선의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제 자리를 찾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만금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기업이 마음껏 뛰고 역동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단일 설비 수출로는 역대 최대인 2,600억 원 규모의 루마니아 3중 수소 제거 설비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한수원과 루마니아 원자력 공사는 오늘 관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수로를 가동할 때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인 3중 수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안전 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설비 수출 계약이 성사된 건 이집트 엘다바에 이어서 이번이 2번째입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 리버파크자이 아파트 무순위 청약 2가구 모집에 93만 4천여 명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선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무순위 청약 1가구에는 82만 9천 명이 넘게 신청을 하면서 지난 3월 자격 조건이 완화된 이후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계약 취소 물량인 84제곱미터 1가구 모집에도 10만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이번 청약 모집에 지원자가 폭주하면서 한때 청약 홈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 임대에서 역전세 우려 등으로 월세 비중이 60%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보면 지난달 확정 일자를 받은 전국 주거시설 25만 7,183건 가운데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물건은 14만 9,452건으로 전체 58.1%였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처음 공개된 2010년 7월 이후 월별 월세 비중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아파트 미분양에 공사비까지 올라가면서 중소형 건설회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을 중심으로 줄도산 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파주시 경의 중앙선 금촌역 바로 맞은편 주상 복합건물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타워 크레인은 멈춰선 지 오래고 인부들은 찾아볼 수 없어 썰렁합니다.
26층짜리 건물이 올라갈 예정이었지만 17층에서 공정이 멈춰서 준공률은 60%에 그칩니다. 내년 3월 4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말 시공을 맡은 신일건설이 법정 관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공사 현장이 한순간에 멈춰선 겁니다. 이처럼 주요 사업장마다 대거 미분양이 나면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경영난이 심각해진 겁니다. 지금 책임 준공이어서 건물 올라가는 거에는 문제가 안 돼요. 네, 그 시기도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아직 절차 진행 중이어가지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건설사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공 능력 평가 100위권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다른 중견 건설사들도 법정 관리에 돌입하면서 줄도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에만 폐업 신고를 한 건설기업은 900여 곳으로 특히 종합건설기업 폐업 신고는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60% 넘게 늘었습니다. 미분양 주택 수가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지방 지역의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사실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건이 이제 판매가 되지 않다 보니까 유동성 위기에 따른 도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과열 시기에 우후죽순 생긴 중소형 건설사들이 조정되는 자정 단계라는 시각도 있지만 급격한 줄도산보단 점진적인 시장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시중보다 20% 저렴한 보험을 제공하는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 출범식을 내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피해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배달 업계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시기 배달 종사자 수가 크게 늘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했지만 유상 운송용 이륜차 보험료가 연평균 178만 원으로 너무 높아 가입률이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5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6원 내린 1,300.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위험 선호 심리가 위축되면서 1,300.0원으로 개장한 환율은 이후 중고 위안화 강세 연동을 하면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0.03% 내린 2,581.39로 장을 끝냈고 코스닥 지수는 0.61% 하락한 874.14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홍역을 치르는 와중에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동부 도네츠크 전선을 깜짝 방문하는 등 기회를 잡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하루 동안 러시아군과 36번 전투를 치렀다고 발표했습니다. 탄약고와 포병 진지 등을 공격했으며 무인 항공기도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격전지 도네츠크주에서의 승리 영상도 올렸습니다. 2023 року бійцями 2-го механізованого батальйону 31-ї механізованої бригади було звільнено селище Рівнополь. Орки тікають, ми йдемо вперед. слава Україні! героям слав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도네츠크주의 바흐무트 전선을 찾았습니다. 공을 세운 병사들을 포상하고 격리했습니다. 진지를 둘러보며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사기 진작에 애를 썼습니다. Україна пишається кожним з вас. Ви круті, міцні, наші справжні.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 작전이 눈에 띌 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공격 부대인 바그너 그룹이 지난달 이미 철수했고 러시아군은 방어 위주 대응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지도력이 손상됐고 러시아군 사기도 떨어진 만큼 서방 지원이 굳건한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쪽으로 전황이 바뀔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황으로 연결된 무장반란. 지난 주말 발생한 용병 집단 와그너 그룹 반란으로 러시아 혼란은 점차 가라앉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반란을 주도한 프리고진의 행방이 드러나지 않아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군사 반란이냐 쿠데타냐라는 개념으로 시작했던 이번 군사 반란. 기사에 등등했던 프리고진의 반란이 결국 하루 만에 제압이 된 거죠. 네, 그 이후로 며칠 오늘까지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고진, 이 어떤 반란을 주동한 이 프리고진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불씨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확실히 좀 제압을 했다고 보는 이유가 푸틴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연설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보 국방 관련 기관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쇼이구 장관, 국방장관이 과연 해임이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반란의 조건이었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한 조건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왜냐하면 그걸로 이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다시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이 사람은 다시 신임을 받은 것 아닌가 이런 이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애초 합의에서는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행방이 묘연한 거 보면 아직 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SNS에 주로 이제 그 러시아에서 많이 쓰는 SNS 보면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민스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이 프리고진이 목격됐다 이런 짧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민스크는 벨라루스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벨라루스에 도착했다 이런 사실이 되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사진으로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24일 토요일,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인데 그때 이 프리고진이 로스토프라는 그 이제 점령지는 아니지만 거기 주둔했던 데서 밤에 늦게 이제 그 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가는 곳이 나는 이제 벨라루스로 간다 이렇게 이제 망명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걸로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이제 음성 메시지를 한번 냈지만 발표를 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사진이 나온다든지 영상이 나온다든지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 백악관에서도 커비 조정관이 벨라루스에 도착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고 우리도 이 프리고진의 행방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직까지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인데 일부에서는 뭐 해외로 출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황상 스스로 은둔할 것 같긴 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과연 숨을 데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거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바그너 용병 33명을 벨라루스가 러시아에 송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또 벨라루스는 러시아와의 굉장히 우방 관계고 그런데 이제 제3국으로 출국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바그너 그룹의 용병들이 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서는 그 용병들을 또 필요로 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 그 약속했던 거랑 달리 또 프리고진을 계속 조사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조사도 없이 그냥 프리고진은 벨라루스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조사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사실은 크렘린궁 대변인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형사 입건이 취소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소식이 이제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 러시아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는 계속 조사할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형법에 근거가 있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 정치적으로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 프리고진의 그 용병들이 러시아의 헬기 6대를 격추시켰습니다. 거기 사망자가 10여 명 나오고 또 관제기라는 다른 종류의 비행기도 격추시키고 7대를 격추시켰는데 이게 아무런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도 그냥 넘어가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사실 이 프리고진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러시아의 전문가들이라면 아마 이게 암살 가능성을 아마 염두에 둘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벨기에에 있는 어떤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아마도 프리고진이 민스크에 도착하면 거기에 독극물이 묻은 차 한 잔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플루토늄이라는 이 청산가리보다 거의 뭐 200만 배 이상의 독성을 가진 그 독극물을 이렇게 찻잔에 묻히거나 타는 방식으로 그동안 푸틴은 많은 정적을 제거했다
네. 이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암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도 마지막 순간에 멈춘 바그너 그룹에 감사한다 이런 말을 한 건 아무래도 바닥 민심을 좀 의식해서일까요? 자, 모스크바로 바그너 그룹이 진군할 때 시민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분위기도 네. 있었거든요. 네, 저도 그걸 좀 네. 참 의아하게 봤습니다. 네. 그 바그너 그룹 하면 우리는 좀 안 좋은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잔악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 관계도 없는 나라에 가서 그 경호 업무를 사설로 하고 굉장히 좀 나쁜 집단으로 생각했는데 일반 러시아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것이 좀 특이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러시아 기자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이게 네. 왜 어떤 민심인가? 근데 이 사람들 얘기는 지지가 있다. 그 왜 지지가 있는가 했더니 굉장히 러시아의 어떤 애국주의적이고 용맹스러운 군인의 모습을 적진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의 그 지지는 있고 네. 제가 이제 추가로 생각해 보는 것은 로스토프라고 하는 그 지역 우리가 네. 화면에서 많이 보는 지역이 그 로스토프인데요. 네. 그 거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접경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더 그런 어떤 국가 안보에 대한 이 사람들의 어떤 공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로스토프 네. 나도누 네. 나도누 저긴데요. 거기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바로 나오기 쉬운 곳이거든요. 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해산한 그 용병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무장한 상태였고 네. 탱크도 있었고 뭐 군용차도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인데 지금 대체로 이제 푸틴 대통령은 세 가지를 다 허용했습니다. 프리고진을 따라서 벨라루스로 가든지 아니면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시 전선으로 돌아가든지 네. 세 가지 다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프리고진을 따르는 용병들의 어떤 그 애국심이나 이런 거는 푸틴도 존중한다. 왜냐하면 그 러시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푸틴도 약간 그걸 신경 쓰는 것 같고요. 만약에 벨라루스로 간다면 거기는 이미 그 루카셴코 대통령이 굉장한 그 캠프를 대규모 캠프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걸로 오라 이런 얘기죠. 예. 네. 그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부 전복이 뭐 아니라고는 그 프리고진은 얘기하지만 예. 그 뭐 국방부 장관 나가라는 얘기가 사실은 대통령한테도 저항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이런 식으로 도전을 받은 게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충견에 물렸다 이런 표현도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어떤 그 권력이 집중된 한 지도자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문제가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알다시피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일반 대중들은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분을 일으켜서 권력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케이스에 딱 걸렸기 때문에 네. 푸틴이 보통 이제 그 자기의 지지 세력들을 내부 조직들을 분열시켜서 다루는 방법을 쓴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이게 내분이 일어나서 그걸 자기에게 겨냥할 상황이 될 때 가장 위험한 거죠. 아마 그런 상황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아마 굉장히 거기에 가장 치명적인 어떤 문제점을 아마 느꼈을 거고 사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하지 않은 부분은 모스크바가 그렇게 위험에 빠졌을 때 모스크바를 지켜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체첸의 어떤 또 이런 바그너 그룹 같은 네. 그 역할을 하는 람잔 카디로프라는 체첸 행정부 수반이 3,000명의 자기 거의 용병 같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네. 모스크바를 지켰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규군이 지키지 않고 이렇게 외부에서 용병 성격의 군대가 와서 수도를 지키는지 이런 것도 좀 굉장히 특이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23년 철권 통치에 금이 갔다 이런 분석인데 외부 요인은 없을까요? 러시아에선 이번 반란에 서방이 개입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갖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직접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반란에 서방의 정보기관이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바이든 대통령이 즉시 이것은 체제 안의 싸움이고 미국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미국과 연관지어서 이 문제를 내부 싸움이 아니라 외부로 돌릴 경우 미국은 이제 또 다른 논란에 휘말리기 때문에 사실 여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러시아는 그것을 의심하고 미국은 그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데 서방이 이 상황을 미리 알았으면서 미국이 미리 알았으면서도 그 이후에 이것을 가장 주의 깊게 본 대목은 바로 이게 만약에 내분이 성공해서 반란이 성공해서
핵 통제력이 상실될 것을 가장 우려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프리고진이 막 핵 통제권을 갖는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미국으로서도 상대하기 굉장히 힘들고 누구랑 대화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는데 그것 말고도 이제 이것이 어디로 번지느냐는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블링컨 외교장관, 국무장관 같은 경우도 G7의 외무장관과 다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미국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예. 이게 상황이 급박해지면은 나도 모르게 우군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도 주변국 정상이랑 통화를 했다고 하던데 중국이랑은 또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대목인데 제일 먼저 통화한 것을 기사를 찾아보니까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24일에 통화를 했다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 24일이면 사실 이 반란군이 막 이동하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데 튀르키예와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튀르키예 대통령이 약간 합리적으로 대응하라. 이성적으로 대응하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선긋기인가요? 선긋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건 내정 문제라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아주 인기 있는 지도자는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동맹들을 확보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카자흐스탄 보통 자기네들이 과거 소련에 포함되어 있던 이제 우방이라고 생각한 카자흐스탄에도 통화를 했는데 그쪽 역시 마찬가지로 내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나중에 뭐 이란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란 대통령도 그 내정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반응은 중국과는 아예 뭐 통화를 한 적도 없고요. 그날 밤에 제가 보니까 중국 외교부 대변인 대변인 외교부 사이트에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봐서 우리가 답을 하는데 하면서 그건 내정 문제고 평화롭게 해결되기 바란다. 이 정도로 간단히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주변국 정상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다 이런 걸 사실 이걸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외교 얘기할 때 북중러 구도로 좀 가끔 보는데 중국은 그런 입장이고 북한도 입장을 내놨는데 어떤 뭐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가요? 좀 더 분명하게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는데 마체고라 대사가 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가 지금 평양에 있는데 한국말도 잘합니다. 말하자면. 근데 이 마체고라 대사가 임천일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났습니다. 차관급이죠. 이렇게 만나서 직접 만나서 이런 걸 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천일 외무성 부상은 러시아 지도부의 어떠한 선택이나 결정도 북한은 강력히 지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북한은 지금 러시아에 굉장히 매달려 있다, 굉장히 지지하고 밀착돼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더구나 이제 이 무장 반란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를 했냐면 순조롭게 평정될 것으로 믿는다 이런 반응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이 푸틴을 지지하고 이 반란에 대해서 러시아의 현재 그 집권 세력을 옹호한 그런 나라가 북한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 안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내부 분열이 일어나니까 바로바로 또 반격을 좀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지금 전황은 어떻습니까? 전황이 사실은 미세한 어떤 우크라이나군의 진군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제 이제 동부에 갔습니다. 전선에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흐무트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격전지 주변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그 군인들을 직접 만나서 격려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공세를 좀 강화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거죠. 그런데 과연 이 대공세가 그럼 왜 이렇게 지지부진했을까라고 보니까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뉴욕타임스 신문에서 주목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6,000명의 우크라이나 군대를 우크라이나가 아닌 유럽 나토 국가에서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요점은 공격이고요. 그동안은 방어였는데 그리고 이제 미군의 무기와 장비를 가지고 공격하는 방법을 미군의 교범에 따라서 미군의 군 운영 방침에 따라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가르쳐가지고 이게 곧 이제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9개 여단 36,000명의 병력이 가장 지금 주목되는 어떤 사안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반격을 시작하고 나서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러시아의 혼란, 무장 반란 이후 러시아 혼란이 어떤 또 전황에 영향을 미칠지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 당장은 프리고진의 행방이 좀 주목이 됩니다. 강성호 해설위원 실장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YTN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YTN이 이달 초 주택 바로 뒤에서 산을 깎아내는 공사 현장을 찾은 바 있습니다. 네,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를 보도했는데요. 장마가 시작되는데 현재 상황은 나아졌을까요? 뉴스 뒤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주택 바로 뒤에서 산을 깎아내는 공사를 벌이면서 안전조치는 엉망인 현장이 있습니다. 떨어진 돌에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현장.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뤄졌을까? 이달 초 YTN 보도 이후 달라진 게 있다면 이렇게 파란 천막으로 안전조치를 해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분은 여전히 위험천만한 모습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천막은 모래주머니와 돌덩이로 눌러놓은 게 전부. 이마저도 제대로 고정해 놓지 않아 장마철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이른바 무허가 건물. 착공 신고 당시 개발업자가 제출한 도면과 실제 완공한 주택 도면이 서로 다른 게 이유였습니다. 주택 주인은 개발업체가 추가 개발 행위를 이유로 도면 변경을 미뤘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민원 제기로 뒷산 공사까지 중단되자 업체가 주택 사용 승인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으로 땅도 사고 집도 다 짓고 비용도 다 지불했는데도 개발업자가 지금 토목도면 변경을 막고 있으면서 당연한 권리인 사용 승인을 막고 있는 게 가장 억울합니다. 취재진이 개발업체에 연락을 취했지만 이와 관련한 해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앞선 YTN 보도가 허위라며 민형사상 조처를 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횡성구는 주택 뒷산 개발 행위와 관련해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은 5월 달에 진작에 했고요. 불법 산지 전용하고 불법 개발행위로 해서 개발행위 부서라 경찰에 고발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이 집주인은 자치단체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낙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지만 소송으로 번지며 안전조치는 기약 없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 결국 임시부부는 인근 마을에 주택을 얻어 월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멀쩡한 제 집을 놔두고 나와서 다른 집에 또 기거해야 된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내륙의 장마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이 남해로 물러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에 산발적인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방은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과 충청, 강원 지역에 내려졌던 산사태 위기경보도 주위에서 관심으로 하향됐습니다. 내륙 지역의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자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대구와 구미, 경주, 합천 등 영남 13개 시군과 강원도 삼척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체감 기온이 33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때 내려집니다. 오늘 강릉의 낮 기온은 33도, 대구도 32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택시에 탄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기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고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을 넘긴 밤늦은 시간, 택시에 오른 만취 승객 2명이 말다툼을 시작합니다. 이내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더니 갑자기 한 승객이 구둣발로 택시기사 얼굴을 차기 시작합니다. 승객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기사는 황급히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를 본 승객이 따라 내리더니 다시 주먹을 휘두릅니다. 이 도로에서 벌어진 만취 승객의 폭행은 경찰이 도착할 때쯤 돼서야 멈췄습니다. 얼굴과 손목에 상처를 입은 택시기사는 큰 충격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각했죠. 아주 그냥. 그러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중앙선 침범해서 마주로 오던 차하고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70대 가해자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같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기사의 목을 승객이 졸라 입건됐고 이번 달엔 울산과 부산에서도 만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위협하고 폭행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택시와 버스기사 등 운전자 폭행은 최근 몇 년 사이 줄곧 늘어 지난해 한 해 동안 4,368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폭행은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을 개정한 뒤에도 범행의 심각성에 비해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운전자 폭행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아무리 가중돼도 판사의 마음이나 판사의 생각이 안 바뀌면 불가능해요. 때문에 시내버스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운전자 보호 격벽을 일부 국가처럼 택시 등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피의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모레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9일 박 전 특검과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이 대장동 일당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PF 대출용 여신 의향서를 발급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으로 3억 원을 받고 이듬해엔 우리은행의 대출 의향서 발급 청탁과 함께 5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초록불이 켜진 건널목을 덮쳐 한 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쯤 경기 오산시 오산우체국 앞 건널목에서 초록불에 길을 건너던 10여 명 중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25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50대 남성 1명과 70대 여성 1명은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습니다. YTN이 보도한 지역 농협 간부급 직원의 이른바 셀프 대출 감독 업무를 맡은 직원의 내부 고발로 드러난 겁니다. 직원은 맡은 역할에 충실했던 건데 오히려 근무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었다고 대기 발령까지 당했습니다. 문제의 간부급은 징계도 없이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농협의 대출 업무를 책임진 상무가 규정을 위반해가며 부인 명의로 셀프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은 한 직원의 내부 고발로 알려졌습니다. 대출 감독 업무 담당 직원은 지난 2020년 12월 문제를 파악하고 한 달 뒤 조합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지역농협은 보고 내용을 토대로 나흘 동안 자체 감사를 벌였지만 상무에 대한 징계나 인사조치 없이 대출금을 조속히 갚는 것으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농협이 사건을 은폐한다고 판단한 직원은 셀프 대출을 벌인 상무가 계속 대출 업무를 맡으면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다며 상급기관인 농협중앙회에 보고했습니다. 감사에 나선 중앙회는 규정보다 8억 7천여만 원이 더 대출돼 해당 상무에 대한 형사 고소가 필요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직원의 내부 고발로 문제가 알려진 셈인데 정작 이 직원은 지난해 12월 대기 발령을 당했습니다. 사유는 농협의 부정적인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려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민원인에게 불친절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부당대기 발령이라며 구제를 신청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4월 위원회는 지역농협 측의 조치는 내부 고발에 대한 징벌적 성격으로 보인다며 복직과 함께 밀린 임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지역농협은 직원을 진호위 결정에 따라 복직시켰지만 여전히 대기 발령은 정당했다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뭐 떠오르는 얘기가 가지고
그래 내가 제거되는 본인의 모습이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 셀프 대출 논란을 일으킨 전직 상무는 지역농협 본점에서 징계도 없이 대출 업무를 맡고 있고 자신의 업무에 충실했던 대출 감독 담당 직원은 현재 마트에서 물건 정리와 배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자격이 없는 운전 강사들을 운전학원에 소개한 뒤 돈을 받은 혐의로 40대 총책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총책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기고 운전 강사 등 60여 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4년 가까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전문 강사 자격증 없이 활동하는 100여 명을 운전학원에 소개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학원 역시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학원이었는데 A씨는 소개비 명목으로 교육생 1명당 2, 3만 원씩을 강사들에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가 SNS에 사생활 폭로 글과 함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올린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을 고소했습니다. 황의조 측은 해당 영상은 동의를 받아 촬영한 거라면서 누리꾼이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영상을 유포했다면서 어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해당 영상은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라면서 누리꾼이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영상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휴대전화를 분실한 뒤 협박을 받아왔는데 반응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SNS에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한다는 글과 함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올렸습니다. 서울 남산 1, 3호 터널 혼잡 통행료 징수를 임시 면제한 결과 터널 양방향 통행량이 1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2달간 실시한 남산 1, 3호 터널 혼잡 통행료 징수 일시 정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강남 일방향 면제 시 통행량은 평소보다 5.2% 늘었고 양방향 면제 시 12.9% 늘었습니다. 또 주변 도로 평균 속도의 경우 강남 일방향 면제 시 최대 8.8%, 양방향 면제 시 최대 13.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군 공항을 유치하는 전남 지자체에 1조 원 규모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민간과 군 공항 동시 이전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며 유감을 표시했는데요. 군 공항 이전을 두고 양 시도의 온도차가 여전해 해법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광주에 있는 군 공항을 이전할 곳으로는 전남 무안과 한평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오히려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결국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 지사가 만나 협력을 약속하며 군 공항 이전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광주시, 전라남도 공동으로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해서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 도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적극 노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는 군 공항 유치 지역에 최대 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광주시 재원을 추가해 애초 지원금 4,508억 원의 배가 넘는 1조 원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기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시는 지자체에 우리 광주시는 이런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좀 보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군 공항 유치 의향서를 내면 해당 지자체와 함께 태양광을 활용한 햇빛 연금 등 지역 맞춤형 사업도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주 정착을 위한 특별 지원금을 주거나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 조성, 광주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하는 맞춤형 사업들을 얘기를 안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광주시 입장을 먼저 공통적인 지금 사항들만 지금 반영이 된 거고요. 그러나 전라남도는 사전 협의도 없었고 지원금 산출 근거도 부적절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군공항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민간공항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 공항 이전을 두고 양 시도가 여전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면서 1조 원에 달하는 광주의 통큰 지원 약속도 빛이 바래게 됐습니다. YTN 나윤호입니다. 의대 정원을 매년 5%씩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은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20여 년 뒤엔 의사가 2만 명 이상 부족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매년 의대 정원을 5%씩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인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정원을 늘리면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라면서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정부와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의료 수요자와 전문가 등도 참여하게 됩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공급자인 의료계의 의견을 들었으니 수요자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중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나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해온 결과 이달 초 의대 정원 확대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오늘 전문가 포럼을 통해 필요한 적정 의사 인력을 논의했습니다. 네, 식량난이 장기화한 북한에서 주민 1,000만 명 이상이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체제 선전용 유튜브 채널들이 우리 정부에 이어서 유튜브 차원에서 아예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북한 당국이 농작물 관리의 과학화 수준을 높여간다는 제목으로 노동신문에 게재한 사진입니다. 최근 당 전원회의 이후 연일 민생경제를 강조하며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간부와 주민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각지 농촌들에서 재해성 기후의 영향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소식. 하지만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북한에서는 식량 부족을 비롯해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국 민간단체는 북한에서 외부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1,040만 명으로 세계에서 14번째로 인도적 위기에 처한 주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은 또 UN 식량농업기구 평가 기준으로 식량 안보 상황이 가장 심각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관련 정보가 매우 불투명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접속을 차단한 북한의 체제 선전용 유튜브 채널들이 아예 폐쇄됐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관련 정책에 따라 자체적으로 폐쇄 조치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체제를 너무 일방적으로 미화하고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선전으로 사용되는 게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타이완 국방부가 중국의 군함 전투기가 타이완의 12해리 이내 영해 영공에서 발견되면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타이완 국방부의 린 원황 소장은 중국군 전투기와 군함의 활동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면서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타이완의 영공과 영해로 진입하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의 이런 입장은 지난주 중국 전투기들이 타이완 영공을 근접 비행한 데 대한 경고 메시지로 보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4강 쾌거의 주역 중앙 수비수 김지수가 브렌트퍼드와 계약하고 15번째 한국인 프리미어리거가 됐습니다. 공격적인 팀 컬러에 맞춰 세계적인 선수들과 주전 경쟁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브렌트퍼드의 붉은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한 김지수. 계약 기간 4년에 옵션 1년을 포함한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서야 실감이 난다는 표정입니다. 브렌트퍼드 구단이란 정말 큰 팀에 저희가 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오는 길까지도 믿기지 않았는데 이렇게 옷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이제 실감이 나는 것 같고 192cm, 84kg의 건장한 체격에 축구 지능도 높아 제2의 김민재라는 기대 속에 한국 선수는 15번째 프리미어리거가 됐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9위를 차지한 브렌트퍼드는 최근 20세야 월드컵의 활약을 지켜본 뒤 전격 영입에 나섰습니다. 월드컵이란 무대에 다녀오면서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과 부딪혀 보면서 또 한 번에 저의 성장을 맛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군격인 B팀에서 경쟁을 시작하는 김지수는 이후 활약에 따라 1군에 합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라서 제가 만나서 함께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정말 큰 성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노력을 해서 꼭 경기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살 어린 나이, 스스로를 똑똑한 수비수로 평가한 김지수의 도전이 꿈의 무대에서 시작됐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자타공인 우리 농구를 대표하는 최고 슈터는 전성현, 최고 수비수는 문성곤입니다. 지난해까지 한 팀에서 뛰다가 잠시 헤어졌던 두 선수가 국가대표팀에서 다시 뭉쳤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농구 최고의 슈터 전성현이 태극마크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훈련에 집중합니다. 지난 시즌 막바지 부상으로 코트를 잠시 떠나고 소속팀 대의원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복잡한 생각은 뒤로 하고 운동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보일 때 좀 무너지는 모습보다 그래도 제가 좀 힘을 내고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싶어서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훈련 태도도 좀 진중하게 좀 임하고 있고. 전성현이 남자농구 대표팀의 창이라면 방패는 물론 문성곤입니다. 프로농구 4시즌 연속 최우수 수비상을 휩쓴 질식 수비의 대명사 문성곤은 대표팀에서도 변함없이 수비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상대방 주 득점원이 있으면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느낌으로 경기를 뛰겠습니다. 전성현과 문성곤은 안양 인삼공사에서 2015년부터 7시즌 동안 한솥밥을 먹으며 2번의 챔프전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지난해 전성현이 대의원으로 떠나면서 동행은 끝났지만 이달 초 전성현의 결혼식 사회를 문성곤이 볼 정도로 절친한 사이입니다. 이제는 나란히 태극마크를 달고 대표팀의 핵심 전력을 이루며 아시안게임을 향해 뛰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 처음 출전하는 거고 나라가 좀 빛날 수 있도록 좀 해서 후배들한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서 앞으로 좀 농구를 좀 인기를 좀 더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뽑혔기 때문에 좀 그에 걸맞게 좀 좋은 플레이를 하려고 좀 각오를 하고 있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얼굴들로 대폭 세대 교체를 단행한 남자농구 대표팀은 다음 달 일본과의 평가전을 시작으로 8월 올림픽 예선전과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차례로 나설 예정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KBO는 판정에 항의해 선수단 철수를 지시한 KT 이강철 감독에게 경기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또 나올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며 경고 조치했습니다. 이 감독은 지난 24일 광주구상에서 열린 기아전 도중 비디오 판독에 항의하다 퇴장 조치된 뒤 선수들에게 그라운드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오늘 내륙에는 장맛비 대신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도 서울 낮 기온 29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1에서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제주도와 남해안은 여전히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100mm 이상,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150mm 이상의 큰 비가 더 내리겠고요. 또한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도 전국 곳곳에 유난한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청주와 포항 24도, 제주는 25도로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강원도 삼척과 영남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9도, 대전 30도, 대구와 강릉은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하겠고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